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이 곧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긴장도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헌재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 조기 대선 여부가 정해질 뿐 아니라 여야의 희비도 극명하게 엇갈리게 될 만큼 앞으로 한 주가 우리나라의 방향을 가를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자세한 내용 오늘 2부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3월 16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 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을 상대로 제기된 국회 탄핵 소추를 기각했죠. 네, 계엄 선포 전날입니다. 지난해 12월 2일 이 탄핵안이 발의가 돼서 사흘 만에 탄핵 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에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습니다. 감사원장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지난 13일 목요일 헌법재판소 그 현장의 소리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겠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4가지 탄핵소추 사유 모두를 인정하지 않고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란 최 원장의 발언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봤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도 표적 감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도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결론내는 등 나머지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재판관 가운데 3명은 전자문서 시스템 변경, 회의록 열람 거부 등의 과정에서 최 원장이 법을 위반했지만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전원 일치로 기각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출장 조사한 것은 특혜 조사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브리핑과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 관련 발언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데 따르는 경호상 어려움, 유사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 수집 등 수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헌재는 이 역시 수사 재량권 남용은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곧바로 다시 업무를 시작했죠. 네, 거의 100일 만이고요. 이 사흘 전에 일부 선고가 났지만은 아직 헌재에 이 탄핵 심판 사건 5건이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13일 목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 최재해 감사원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지 98일 만입니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당분간 공직기관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해 원장은 야당의 탄핵소추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민감한 질문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탄핵 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도 즉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헌법재판관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헌재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필요한 수사를 성실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결정문을 제가 자세히 못 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희가 부임한 이후에는 제가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이지검장은 직무 정지 기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된 명태균 씨 사건에 대해선 최종 결정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남은 탄핵 심판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송준성 검사 등 모두 5건입니다. 이 가운데 손준성 검사 사건은 형사 재판을 이유로 심리 중단됐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은 아직 변론이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헌재에 접수된 탄핵 소추안이 모두 13건인데 지금까지 선고된 8건은 모두 다 기각됐죠? 네, 실제로 이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밝혔지만은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소모적인 일을 좀 계속해도 되는 건지 다른 견제 방법은 없는지 좀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각 8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목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는 모두 29건의 공직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13건은 본회의에서 의결돼 직무정지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까지 8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루어졌는데 결론은 모두 기각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은 참사가 한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게 아니라며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난 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 절차인 탄핵 심판 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방통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게 탄핵소추 사유였습니다.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은 인용 4명, 기각 4명으로 갈렸지만 파면에는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기각됐습니다. 안동환 검사는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은 유 씨가 기소유예 처분받은 걸 다시 기소해 안 검사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봤지만 파면 중대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려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이정섭 검사의 경우 수사 무마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됐지만 탄핵 사유 대부분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시 만장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이창수 지검장 등 일부 탄핵 심판 피청구인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자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치적 탄핵에 법의 철퇴가 내려진 거다 이렇게 공세에 나섰죠. 네, 그러면서 야당의 의회 독재가 증명이 됐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그 시위도 이어갔는데요. 그 현장의 소리는 목요일 KBS 9시 뉴스로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억지 탄핵 남발에 대한 철퇴. 국민의힘은 8번째 탄핵 기각 결정으로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의회 독재가 증명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 줄탄핵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 이 대표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헌재를 향해선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달라며 야당의 겁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민주당의 장애투쟁은 조기 대선을 누리면서 당내 반대파를 제압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극단적인 사익 추구 행위에 불과합니다. 당내 의원들의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탄핵! 탄핵! 시위에 동참하기로 한 의원들은 탄핵 각하 촉구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금결이 명백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하루속히 각하하는 것만이 흔들리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국민의힘은 오늘 헌재 결정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야당의 줄탄핵을 맹비난하면서 탄핵 반대 여론 확산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무리한 탄핵 시도가 아니었음이 헌재에 의해서 인정됐다. 이렇게 또 맞서고 있죠. 네, 민주당은 최재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재판관 3명이 별개 의견으로 일부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밝힌 점, 그리고 검사 탄핵 그 사건 결정문에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된 점을 부각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윤 대통령을 신속하게 파면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목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헌재 선고 직후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나온 성명에서 헌재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재 감사원장의 경우 일부 불법적 행위가 확인됐고 헌재가 탄핵 남발이라고 적시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탄핵 기각이 형사상 면책이나 무죄 선고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중요한 건 윤 대통령 파면이라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길이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는 길입니다. 파면 촉구 장외투쟁도 계속됐습니다.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을 이어갔고 윤석열을 파면하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삭발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오늘은 그날의 절박함을 가슴에 새기며 조국혁신당은 광화문에서 헌재까지 3보 1배 거리 투쟁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엽니다. 윤 대통령 석방과 헌재 기각 결정 등으로 인한 당 일각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투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 국회로 돌려보냈어요. 그렇습니다. 이 명태균 특검법을 공포할지 말지 이렇게 정해야 될 그 시한을 하루 앞두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고요. 그래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규정이 많은 데다가 검찰이 수사 중이어서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국민 우려를 감안해서 검찰이 관련 의혹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14일 금요일 KBS 9시 뉴스로 자세한 소식 들어보시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 위법성이 상당하다며 제의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특검 수사 범위가 2021년 이후 모든 선거와 정책 결정 관련 인지 사건 등으로 너무 불명확하고 방대하다고 했습니다. 또 특검 수사 기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특검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는 조항도 현행 제도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명권도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후보 추천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2명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특검을 할 상황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 대행은 검찰에도 수사 상황에 대한 국민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 대행의 제2요구권 행사는 내란 혐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이어 8번째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오늘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고 한덕수 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니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신재입니다. 네,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어요.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5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기상청의 송소진 씨.
휴일인 오늘은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강원 산지와 제주도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오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지금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 밤사이 비가 눈으로 바뀌어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는 30cm 이상, 강원 내륙과 경기 동부, 경북 북부에는 3에서 많게는 10cm 이상, 충북 북부와 제주도 산지에 1에서 5c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눈과 비는 내일 낮에 잠시 그쳤다가 모레 다시 전국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전망이어서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전, 광주 8도, 부산 11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크게는 10도가량 낮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 영하 2도, 대구 0도 등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져 꽃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 후반부터 풀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4.4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전국에 눈이나 비 예보로 교통량이 평소 주말보다 적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 금천에서만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서하남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설악 부근에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서종대로 서울역 방향으로 동화 면세점 앞 전차로가 집회로 전면 통제고요. 마라톤 대회로 이른 아침부터 교통 통제 구간 많았는데요. 지금은 천호대로 신설동역에서 군자역까지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어린이공원역 주변이나 뚝섬로 서울숲역에서 잠실대교 북단교차로까지 교통 통제 이어지고요. 잠실역과 종합운동장 주변으로도 통제 구간이 있으니까요.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남북의 창 시간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 연구위원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분류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좀 당혹스러운 상황인데요. 이제 SCL 영어로 이제 Sensitive and Designated, Other Designated Country List라고 그랬어요. 말이 좀 복잡하죠. 근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이 나라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 위험한 국가들이니 미국이 이 정보나 이 기술 협력 이런 것들을 하는데 조심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북한, 이란, 시리아, 리비아, 수단 같은 테러 지원국들이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물론이죠. 그럼 이제 대한민국이 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도 들어 있고, 대만도 들어 있고, 인도도 들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방이다 아니다 이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한국 내에 모종의 움직임을 보고 이게 상당히 이 미국이 만일에 이제 SCL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의 민감한 기술, 특히 에너지부, 핵, AI라든지 국가안보 이쪽과 관련된 미국과의 협력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진이 미국 가서 만날 때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정부에도 제약이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건 그건 우리가 북한하고 같은 등급이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워낙 예상 못할 일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했더니만 그게 아니라 바이든 정부 임기 말부터 시작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정치 행정 문화가 좀 다릅니다. 이제 그거는 좀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배워야 된다고 할까요? 뭐 지향해야 될 점인 게 대통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부처는 독립적인 자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부는 에너지부의 매뉴얼에 따라서 자기들 자신들의 이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 하나도 안 중요하고 미국의 에너지부가 한국 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판정을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내 어떤 상황이요? 바로 이제 제일 중요한 에너지부 핵심이 핵입니다. 핵 관련 기술. 일단 한국 내 자체 핵무장률이 뭐 상당히 높고요. 뭐 구체적인 수치는 뭐 방송 때문에 뭐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 핵무장, 전술핵 반입 이런 공개적인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있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공개적으로 그런 언급들이 있었고. 많이 했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국회에 무궁화 포럼이라고 핵 이 보유를 지지하는 이런 어떤 의원 모임도 있거든요. 이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또 하나는 결국 탄핵 국면, 비상계엄 이게 1월 달부터 아마 지정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12월 3일 1.3 비상계엄 그 이후에 탄핵 국면도 반영이 됐지 않겠느냐. 여기까지는 추론이고요. 그런데 탄핵과 비상계엄하고 미국의 에너지부하고는 사실은 직접적 관계가 없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린 지금 외교안보의 공백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무기나 어떤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건강한 이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불신이 생긴 거죠. 과연 저 정도 정치력으로 민감한 기술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 만약에 위험한 무기가 있으면 이게 혼란에 가지 않을까? 이건 정치적으로 반영될 수가 있죠. 그래도 에너지부 또 우리가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 지배적인 해석은 자체 핵무장론이 고조되는 상황 이걸 제일 많이 고려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그걸 것 같다. 그렇죠. 예. 이것도 추정이긴 하지만. 추정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민간 국가로 딱 분류가 됐어요? 아니면 지금 그 준비 단계예요? 비공식적인 통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쪽 언론사의 요청에 의해서 에너지부의 대변인이 그 사실을 확인한 것 같아요. 네. 그 정식 발효까지는 약 한 달 정도 시간은 남은 것 같고요. 그 시간 내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런 조치를 사전 예고 없이 한국 정부의 사전 통보 없이 하는 이래도 돼요? 원래 이제 이게 트럼프 행정부 전체적인 어떤 틀에 의한 정무적 판단이 아니고요. 일종의 부서가 그 부서 내부의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부한테 통보할 의무도 그 사전에 없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그 정부 중앙정부 트럼프 내각 NSC 같은 데서도 사실 이걸 파악하고 우리한테 알려주거나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엄밀히 보면 트럼프 정부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우선적인 국정 여기에 주력하고 있고 나머지 각 부처는 자기들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근데 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교부가 공식 외교 행위로 하는 거라면 우리 외교부하고의 카운터 파트너십이 있으니까 당연히 사전 통보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에너지부가 에너지부 자체 판단을 하는 거라서 에너지부는 한국의 에너지 담당 부처랑 카운터 파트너십이 없다. 그러니까 통보할 뭐 이유도 없고 할 절차도 창구도 없었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에너지부가 한국의 채널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에너지부의 일들을 중앙 내각에서 행정부가 미국의 이제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파악해서 이걸 조정하거나 우리 같으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각자의 매뉴얼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일방적으로 내렸던 뭐 공무원 해임이라든지 해고라든지 아니면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상당 부분이 뒤집히고 있어요. 맞아요. 내부에 가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메커니즘으로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또 우리가 대응하기에 따라서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나요? 현재 가능성은 반반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상황 설명하고 입장을 동맹 관계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일종의 이제 행정부 미국 대통령실 내에서 백악관에서 권고라든지
아니면 재검토라든지 이런 정도 과정은 거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러나 꼭 이게 뒤집힌다 이렇게 확답은 못하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된 것이 가장 뭐 유력한 그 근거다라고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자체 핵무장론이 갑자기 고조가 된 이유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뉴클레어 파워,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해서 논란이 일었었던 건데 최근에 또 그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에요. 김정은은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 인도나 파키스탄 등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까지 언급을 해서 인도 파키스탄 정도의 버금가는 핵 보유 국가라는 식으로 거의 공식 인정해 준 거 아니냐. 이 발언은 왜 나왔을까요? 좀 이제 기분이 나쁘죠. 왜냐하면 원래 NPT 비확산 조약이라고 하는 공식 문건 국제법이죠. 거기에는 이제 핵 보유국은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핵 보유국은 넌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는 다른 얘기죠.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는 딱 5개 나라만 있는 거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예. 그리고 P5. 그 이를 P5라고 그러고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거든요. 예.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 국가들이 국제 깡패라고 생각해요. 깡패. 왜냐하면 자기들만 핵 가지고 있고 맞아요. 유엔 안보를 장악해서 한 국가를 통째로 망가뜨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걸 NPT 체제 모두가 동의한 이유는 뭐냐면 그럼 니들도 핵을 착하게 써라. 위협하지 말고. 그럼 우리도 핵을 가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몰래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요 국가들은 사실은 핵을 가졌으니까 핵 보유국이지만 국제법적인 용어로는 핵 보유국이 아니고 핵 능력 국가라고 그러거든요. 뉴클리어 파워.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뉴클리어 파워입니다. 네. 근데 이 뉴클리어 파워를 얘기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날 김정은은 뉴클리어 파워이다 그랬거든요. 네. 그때는 뭐 좀 넘어갔죠. 기분 나빠도. 언급결에 나온 말인가 네, 보다 뭐 했는데. 잘 모르고 했겠거니. 그런데 이번에 또 했는데 인도, 파키스탄하고 같이 말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적한 것처럼. 그런데 인도,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그 누구도 비핵화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걸 연결시켜보면 그러면 북한도 인도, 파키스탄, 북한이야? 그럼 일정 정도 인정하는 거네? 이런 이제 논리적 맥락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더 복기를 해보면 더 기분 나쁜 건 뉴클리어 파워를 처음 쓴 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이 지명자 시절에 그때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루비오 국무장관도 지명자 시절에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북한에 그건 환상이다. 그 얘기를 종합해 보면 김정은 정권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다 해준 거거든요. 다 해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는 모릅니다만 이게 우연일 순 없다. 결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김정은에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나는 너하고 대화할 거고 지금도 뭐 좋은 관계 맺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뭐 이 논리적 맥락 이걸 떠나서 크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화법 하나를 보면 됩니다. 뭐냐면 핵을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게 좋다. 네. 이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핵을 가진 게 불법이어서 회초리를 때려서 그걸 뺏겠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핵을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낼 거야? 잘 지냈어? 앞으로도 잘 지낼 거야? 라고 말하는 건 그 핵을 인정해 준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판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아직 우리가 조기에 완전히 확신하거나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흐름은 결국 김정은을 끌어내기 위해서 김정은이 원하는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니냐. 뭐 결과는 모릅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끌어내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금 그럼 뭘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G7 그 외교장관 이번에 이제 회의에서도 그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CVID라는 용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러우 전쟁 정식도 보면 완전한 해법이 아니고 두루뭉실하게 덮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비핵화도 지금 걱정되는 게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고 대충 이 상황을 봉합하려는 방식. 그거는 좀 우려스럽게도 이미 2018년, 19년 싱가포르 하노이로 이어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그때 나왔어요. 왜냐
김정은 정권이 2018년 4월 20일 날 노동당 전원회의 열어서 판문점에다 일주일 전입니다. 핵 모라토리움을 선언합니다. 핵실험 더 안 할 거야? 미사일 안 쏠 거야 미국으로? 이게 이제 핵 동결이거든요. 예. 자발적 핵 동결. 그 다음에 하노이에 가서는 북한 핵 프로그램 전부가 아니고 영변만 딱 내놨거든요. 맞아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고 핵 동결, 핵 군축. 미국을 향한 공격력은 안 가질게. 그리고 일부를 내놓게. 너도 일부를 내놔. 5개의 제재 해제. 그렇죠. 요게 지금 사실은 엄밀히 보면 우리는 뭐 그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흥분하고 기대를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핵 동결, 핵 군축 때 제재 해제라는 부분 비핵화였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이길 때 내가 잘했잖아. 평창올림픽 나 때문에 잘 됐어. 내가 아니었으면 핵전쟁 날 거야. 이렇게 일기 때를 잘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 반복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노이 때 결렬됐잖아요. 결렬됐죠. 그러니까 동결할 테니 일부 제재 해제해줘라는 요구를 트럼프가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트럼프 일기 때는 소위 어른들의 축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존 볼턴 같은 이런. 예, 존 볼턴, 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라든지. 왜냐하면 트럼프가 굴러온 돌이었기 때문에 공화당이 기존 인맥들을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공화당 기존 전문 인력들이 봤을 때 트럼프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볼턴 같은 인물이 이건 절대 안 된다. 라고 머리를 싸매고 막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트럼프 주변에는 예스맨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뭐 트럼프 주니어가 인선할 때 우리 아버지도 머리 좋은 사람 백악관 못 들어와. 그에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차이가 있죠. 그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부분 비핵화를 시도했던 거고 그걸 볼턴이 막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볼턴 같은 인물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 빅딜은 아니지만 스몰딜 정도로 동결 그리고 부분 해제가 합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가능성이 일기 때보다는 더 커진 것 같아요. 커졌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대한민국으로선 황당하죠. 네. 북한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할 거니까. 두 번째는 이게 국제 핵 질서를 자극하거든요. 그럼요. 그럼 이란 핵 문제, 이란에 대해서 강경한 트럼프 대통령이 두 해법, 북한은 인정해주고 이란은 안 돼? 그럼 이란이 반발하죠. 그리고 대한민국 이번에 뭐 민간 국가의 원인이 된 자치행부장, 그럼 비약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믿지 트럼프를? 매일매일 이 말이 바뀌는데 이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 플루토늄 재처리 정도는 일본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그걸 그 정도를 미국으로부터 얻어내지 못하면 이거는 우리는 하나도 얻는 게 없이 북한의 핵 위협에 점점 더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여론은 고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냉철해져야 되는 게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일본은 재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처리하면 핵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우리는 핵무기 만들 수 있는 잠재적 핵보유국에 들어갑니다. 기술적 수준이. 없는 게 핵물질이거든요. 일본 핵물질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적인 목적으로 재처리나 농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모두에 우리가 논의했던 민간 국가가 왜 기분 나쁘냐면 그걸 제약하는 지금 첫 단추거든요. 그렇겠죠. 민간 국가로 지정하면 농축이든 재처리든 기존에 있는 기술들도 감시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면 우리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미국은 가고 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해야 된다. 미국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할 거다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미국은 미국의 논리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간 국가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뉴클리어 파워 이런 얘기는 사실은 상당 부분 일맥상통하는 그런 흐름을 또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냉철하게 봤을 때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 수칙이 있느냐 말이죠.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이제 미국이 그렇게 하면 지금 러우 전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처음에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를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워싱턴 불러와서 둘이 대판 싸웠습니다. 이 흐름에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종전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종전, 땅 뺏겨, 히터리 뺏겨, 나토 가입 안 돼, 안전보장 없어. 그러니까 종전은 안 되고 100일 휴전 뭐 이런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전으로 이제 30일 휴전으로 일단 30일. 30일 휴전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받았거든요. 지금 공을 러시아 넘겼거든요.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반발이 일정한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주 우리로서는 절대절명의 안보 위기이기 때문에 무슨 뭐 눈치를 보고 뭐 우리가 뭐 동맹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마위에 가야 되는 거죠. 그 상황이 되면. 네. 지금 뭐 빠르게는 올해 10월 말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고 그 길로 판문점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더라고요. 이제 순조롭다면 그렇게 되겠죠. 순조롭다면. 그러나 1기 때 김정은 입장에서는 하노이에서 60시간 무려 기차를 타고 갔는데 60시간을 기차 타고 갔다는 얘기는 성사 타결 가능성을 확신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패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단한 배신감을 가지고 있고 불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정상 간의 이 친분은 친분이고 그다음에 협상은 협상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김정은 정권이 원하는 조건을 만들어주자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는 파격적인 탑다운,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 회동까지 아주 숨가쁘게 3번이나 만났거든요. 이번에는 김정은 측이 그렇게 쉽게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탑다운 방식 같은 바텀업. 그러니까 밑으로부터의 아주 사전에 치밀한 여러 물밑 교섭, 조율, 탐색전, 신경전 이걸 거치고 확실하다고 판단이 될 때 나올 거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어쩌면 올해 내내 밀고 당기는 소위 밀당, 탐색전 이게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이때 우리 지금 뭐 대통령 공백 상태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 못 하고 있는 거죠. 냉정히 말해서.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글로벌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고 뭐 지금 강력한 진영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진영은 사실 느슨해졌어요. 그렇죠. 이 안에서 각자도생의 시대거든요. 이 각자도생의 시대에 지금 대한민국 후의 선장이 지금 자리를 비운 거죠. 뭐 어쨌든 뭐 다음 뭐 조기 대선이 만약 돼서 다음 정권이 들어서거나 한다면 심지어는 우리 NPT 탈퇴를 불사하겠다 정도까지의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이제는 사실은 이제 전 세계가 각자도생의 시대로 가면 스트롱맨형 지도자들이 부상을 합니다. 이미 그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내 코가 석자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도 사실 트럼프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죠. 배워야죠. 우리는 거래 중심적 동맹관이면 우리도 거래 중심적 동맹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거 줄 테니까 너도 이걸 내놔. 그건 절대 못 줘. 이건 이윤이 남아야 되나도 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뭐 과거에 한때 우리가 사랑했으니까 좋아했으니까 동맹은 계약 관계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한미동맹은 현재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유효합니다. 양측에게. 그러나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안보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최후의 수단까지도 다 마련해 놔야 되는 거죠. 뭐 심지어 프랑스도 지금 막 곧바로 유럽에 우리 프랑스의 해구산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결국 저는 뭐 핵 무장 찬성론자는 아닙니다만 인도, 파키스탄, 프랑스, 이스라엘 다 자기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산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핵무장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한국 안보가 방치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은 테이블에 올려놔야 됩니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발언할 필요도 있고. 이제 왜냐하면 그 흐름이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우리도 뭐 전략적인 모호성이 아니라 전략적인 명확성의 어떤 전략을 추구해야죠. 자, 뭐 조금 가벼운 이야기로 우리 식목일이 4월 5일인데 북한의 식수절은 3월 14일이에요. 3월 14일에 나무 심으면 다 죽죠. 원래 고전에는 3월 2일이었습니다. 그때 심으면 죽지 않나요? 죽죠. 근데 그전에는 원래 최초에는 1971년에 식수절이 됐는데 그때는 4월 6일이었어요. 그게 맞죠. 우리하고 같습니다. 왜냐 김일성이 과거에 1947년에 처음으로 식수했다. 그게 4월 6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3월 2일로 바뀌느냐. 이건 99년이거든요. 김일성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김정일이 아버지가 혼자 나무 심은 날이 아니고 나랑 같이 심은 날이야. 그게 46년이거든요. 김정숙 엄마, 김정일, 김일성이 셋이 심은 날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시기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김정은 들어와서 2022년 10월에 아니야. 그 3월 14일을 바꿔야 돼.
내가 심은 날은 또 그날이야?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그때가 언제냐. 트럼프와 판이 깨진 때죠. 22년이니까. 그랬더니 왜 그때를 바꿨느냐. 1952년에 김일성이 나무를 심으면서 미국이 우리 산림을 이렇게 황폐시켰으니까 복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산림 황폐화의 책임을 미국에 돌린 날이 그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북미 관계, 미국 관계의 어떤 흐름을 반영한 게 그때가 아니냐. 그래서 2023년부터는 3월 14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효용성이나 합리성보다는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맨날 바꾸는 거죠. 그날 진짜 나무 심어요? 심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나무 심대 진심입니다. 그 기록 영화 보면 나무를 많이 심어요. 근데 죽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 회복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김정은 정권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김일성, 김정일 때는 나무를 많이 심었거든요. 근데 나무를 우리가 산림 녹화에 성공한 이유는 나무만 심은 건 아니에요. 연료를 대체했어요. 연탄으로. 그래야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과가 심으면 없고. 뭐 합니까? 맨날 배다 떼는데.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이런답니다. 나무를 심어요. 그럼 배다 떼는 건 나중에 양반이고요. 어제 심었으면 가서 뽑아요? 애들이 학교 갈 때마다 흔들고 간답니다. 바로 뽑으면 혼나니까. 죽게. 그렇죠. 그러니까 한 일주일 지나면 죽거든요. 죽은 거 뽑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참, 뭐 저도 꽤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그 압록강변에서 중국 땅에서 중국 산하고 북한 산하고 이렇게 고개만 돌리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완전 민둥산이더라고요. 북한 쪽 산들은. 저도 이제 북한 농촌을 여러 번 가봤는데 산에 나무가 단 한 그루도 없는 산을 여러 개 봤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내려가고 홍수가 지고 하상이 높아지죠. 높아지니까 또 홍수가 더 심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북한에서는 이슬비만 내려도 홍수가 난다 그러거든요. 실제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북한의 가장 최악의 문제는 인프라의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김여정도 2018년에 여기 왔을 때 우리 KTX 기차 보고 놀랐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평양에서 신의주, 단둥까지 북한의 대외 교역의 98%가 2023년 중국이거든요. 여기도 절반은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흙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비 한 번 오면 주민들이 나와서 덮는 거죠. 그게 북한의 문제입니다. 북한의 산림 녹화 이런 건 정말 우리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있으니 정말 걱정입니다. 자,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부른 아파트 잠깐 듣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 창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아파트